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교과서는 이제 13페이지 그리고 프린트는 2페이지에 해당되는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이 있은 다음에 대외정책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과 그 다음에 이 대외정책이 같은 시기에 맞물려서 있었던 사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병인 양요가 일어나다 해서 자, 1번 배경. 자, 먼저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천주교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었어요. 이미 이 천주교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에 따라서 많은 하층민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이 천주교가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두려움을 느꼈었던 것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바로 청해 베이징 함락이 있었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 청나라에 베이징이 함락을 당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 청나라는 이때 당시에 연합군에게 열강들의 연합군에게 의해서 그만 베이징에 함락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었는데요. 이 소식이 있었을 때 조선에서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도망가느라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같이 믿었었던 이 청나라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수도까지 함락당할 정도라고 한다면 서양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를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자, 근데 그러한 서양이 일부가 우리나라와 접경을 하게 됩니다. 즉 러시아와 접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러시아는 바로 국경선을 맞닿고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함경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관원들 사이에서 이제 소요가 일어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는 서양의 종교라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천주교를 금지해야 한다는 그런 이론, 그 논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양을 배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점점점 그 힘을 얻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터져요.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흥선대원군의 부인도 사실은 천주교 신자였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비록 양반들은 이 천주교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지만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바로 이 천주교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손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이때 당시에 손을 잡고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우리나라 내부에는 바로 우리나라 안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파견되었던 선교사들이 여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흥선대원군은 이 선교사와 접촉을 해서 이 선교사를 통해서 바로 프랑스를 만나고 프랑스인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러시아인들을 막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선교사가 갑자기 바로 이 흥선대원군을 아예 안 만나버리는 겁니다. 즉 종교적인 사람이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명목이었다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내부에 들어왔을 때 허가받고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불법 체류자에 해당됐던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국무총리와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플러스 국내에서는 바로 천주교의 금지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천주교인들이 너무 괘씸해요. 두 번째는 천주교 금지 여론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잘못하다가는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바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을 욕을 할 수 있겠고 그 과정 중에서 흥선대원군의 인기가 땅에 떨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권력이 위태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흥선대원군은 바로 이렇게 병인년에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실제로 많이 당했다고도 보여지는데 이때 당시에 국내에 들어왔었던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일부도 같이 잡혀가지고서 처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 좋게도 어떤 신부님이 어떤 그 선교사가
바로 탈출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중국 쪽에 가 있었던 프랑스 공사관에 가가지고서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때 당시에 프랑스는 난리가 났었죠. 자, 난리가 났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또 터졌던 사건이 바로 여기 보이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너럴 셔머노는요, 바로 이 미국의 배였었어요. 근데 이 미국의 배가 보통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해안가 근처에는 바로 서양의 배들, 이른바 모양이 희한하게 생긴 배라 보여지는 이항선이라고 하는 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통상을 요구했었죠. 하지만 이들은 이때 당시에 통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제너럴 셔머노는 다른 이항선에 비교해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바로 평양 밑에는 대동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서 평양이 있는 데까지 같이 올라가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에게 바로 통상 수교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평양 지역의 관리가 누구였냐면 박규수 선생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통상계화론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로서 흥선대원군이 비록 문호를 닫자고 주장했었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문호를 열자고 주장했던 분이긴 했거든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박규수 선생은 바로 이 제너럴 셔머너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들을 잘 대접해가지고 그냥 돌려보내기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관원들이 바로 제너럴 셔머노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그리고 그냥 물러나라고만 좋게 말을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 같은 것을 전달해 주게 되자, 당시에 제너럴 셔머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조선이 자기네들이 겁이 나가지고서 그렇게 좋은 말로 얘기하는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그 자리에 올라와 있었던 조선인들의 관원들을 전부 다 싹 다 체포해가지고서 가둬버립니다. 그리고선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통상수교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평양 안에서도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대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중에는 이 제너럴 셔머너가 바로 강가 근처에 있었던 그런 촌락을 갑작스럽게 야밤에 습격을 해가지고서 약탈을 해가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통상계화론자였었던 박규수 선생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 무례하게 나오는 그런 서양인들을 그냥 냅두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서 드디어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즉, 이때 당시에 강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제너럴 셔머너가 이렇게 떠가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제너럴 셔머너가 떠가고 있었을 때 강 주변으로 평양시에 있었던 여러 관민들이 같이 한꺼번에 다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너럴 셔머너는 바로 그 안에서 이들이 전부 다 물러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총이라든가 대포 같은 것을 빵빵 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되게 많이 분노하고 있었을 때에 당시에 박규수 선생이 바로 누군가에게 손짓을 했고, 그 결과 이 강의 상류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일반적인 나룻배 같은 것이 쫙 하고 깔려서 같이 물길을 따라 떠내려오는 겁니다. 제너럴 셔머너는 이게 뭔가 하고 저기 가고 있었죠. 근데 이들이 거의 맞닿게 되었을 때쯤에 갑작스럽게 강가 바깥쪽에서 불화살이 날라오더니 바로 이 나룻배들을 불태워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룻배들은 그대로 제너럴 셔머너에 닿게 되면서 그 결과 제너럴 셔머너는 그냥 홀라당 불타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처음에 바로 이 제너럴 셔머너가 사라진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의 모국이라 볼 수 있었던 미국의 경우에는 제너럴 셔머너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한참 남북전쟁 중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중에 이놈의 제너럴 셔머너가 바로 중국 근처에서 한반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만 남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한반도 쪽에다가 바로 이 얘기를 좀 말을 해야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인들이 한 번도 바로 조선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자, 미국은 청나라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 제너럴 쇼무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는 아주 우직하게도 그냥 니네들하고 말 안 해, 뭐 이렇게 하는 말을 계속 반복만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미국인들은 얘네들이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드디어 쳐들어올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먼저 쳐들어왔던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프랑스였었어요. 즉 같은 병인년에 전부 다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866년 다 똑같죠? 당시에 이 병인 양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자, 이 병인박해를 빌미로 해가지고서 당시에 프랑스군이 대규모로 강화도로 침략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 조선 정부가 바로 프랑스 선교사를 죽였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당시에 프랑스의 함대의 대장은 바로 조선 정부에게 우리들의 국민들 죽인 그날이 바로 조선 국왕의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날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 조선을 침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되게 손쉽게 이때 당시에 강화도에 바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적당하게 이들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바로 이 프랑스 군대들은 강화도에 도착을 해가지고서 조선 군인들은 자기네들 보면 전부 다 도망가니까 굳이 정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가지고서 그냥 말 그대로 유유자적하면서 강화도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 강화도에 있었던 병사들은 몰래 숨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도 이제 강화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프랑스 군인들 바로 한참 돌아다니다가 저쪽에 웬 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점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점심 먹을 거 싸들고 그쪽을 딱 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성 사이에 바로 우리나라의 병사들이 몰래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바로 이들이 가까이 온 그 순간 순식간에 바로 이 성벽 위에 있었던 병사들이 한꺼번에 총탄을 발사하게 되면서 그 결과 좀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프랑스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또 한 번은 바로 이 프랑스 군인들은 서울까지 쳐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강화도를 넘어서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과정 중에서 그만 문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성군 장군의 그런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그만 패배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기네들이 갖고 왔었던 병사들 갖고서는 조선의 수도를 쉽게 함락할 수 없다는 것을 이때 당시에 프랑스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의 결과 그들은 그냥 집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가는 거 좀 짜증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들은 이때 당시에 후퇴는 했었지만 뒤끝을 제대로 날립니다. 바로 강화도에 있는 모든 그런 마을들을 전부 다 싹 다 약탈을 하고, 물론 이제 자기네들에게 잘 대해줬던 사람들은 좀 빼놓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서 강화도에다가 왕실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보물 같은 것들을 몰래 옮겨놓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외규장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프랑스 군인들은 이 외규장각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있던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이때 당시에 싹 다 약탈을 해갑니다. 이때 당시 약탈했던 것 중에서는 뭐 의궤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를 이때 당시에 약탈을 해갔으니 그러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타격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프랑스는 더 이상의 진격을 중단합니다. 그럴 능력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집에 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약 2년 정도 후에 일본에는 독일인이었었던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인이었었는데 당시에 어떠한 모험적인 그런 도굴가로서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어떤 미국인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페르트의 그런 생각은 이거였었어요. 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유교를 숭상한 나라다. 그 중에서도 효도라든가 의리 뭐 이런 걸 제일 중요시 여기는 바로 성리학을 숭상하는 나라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의 지배자의 부모님의 유고를 몰래 훔쳐가지고 그것을 미끼 삼아서 바로
국가를 개방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개방되었을 때의 모든 무역을 자기가 독점하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오페르트는 흥선대원군의 바로 아버지였었던 남현군이 있었던, 남현군의 묘가 있었던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지에 바로 이 병인 받기 때문에 굉장히 집권자들에 대해서 반감이 심했었던 천주교 신자들을 앞장 세워가지고서 남현군 묘를 찾아요. 찾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합니다. 일단 가기 전에 그 근처에 있었던 관할을 먼저 습격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걸 싹 다 탈취하고 병사들 다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남현군 묘에 와가지고 이것을 열심히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파고 있는데 열심히 파다가 갑자기 삽이 땡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이런 맙소사, 남현군 묘는 겉에는 이렇게 흙으로 봉분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지만 그 내부는 아주 단단한, 지금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시멘트급에 해당되는 거긴 한데 시멘트보다 훨씬 더 단단했었던 석회로 완전하게 싹 다 발라져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때 당시에 이 오페르트는 되게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회를 파야 한다는 것은, 즉 석회를 깨부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석회를 깨부실 장비가 딱히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오페르트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마침 이 소식을 들었었던 주변에 있었던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가지고 오페르트를 쫓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오페르트는 그 군대에게 도무지 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한참 가다가 그래도 그냥 가기 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인천, 지금 현재 영종도라고 있죠. 영종도에 도착을 해요. 거기 가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마을 같은 것을 약탈을 하면서 조선정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 보내냐면 남의 아버지의 묘를 파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거래를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나는 조선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조선이 하루바삐 빨리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내가 했었던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조선을 위한 것이니까 그 진심을 알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때 당시 조선 정부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자기를 통해서 개항을 하라고요. 근데 당연히 조선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당연히 좋아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조선 정부는 바로 이 오페르트에게 너 같은 놈들은 바로 같은 하늘을 두고서 있을 수 없는 놈들이다. 당장 꺼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이 오페르트는 그냥 집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역시 그냥 지나갈 것 같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약 3년 후쯤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른바 신미양요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돼요. 자, 이 신미양요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안에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을 조사하려고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조선 쪽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조선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 안 하니까 미국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미국이 바로 조선을 침공한 건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너럴 셔먼호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선이요, 바로 제너럴 셔먼호가 어떻게 됐을 테니까 이거에 대한 배상금을 내놓고 그 다음에 미국과 통상하자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조선을 침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선 정부는 사실 서양인들이 언제든지 간에 쳐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흥선대원군은 나름대로는 바로 국력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군인들에 대한 대우를 좀 더 잘해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군인들에게 일종의 방탄복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입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방탄복이라고 하는 것은 솜 있죠, 솜. 솜을 엄청나게 두껍게 쫙 하고 응집을 해가지고서 몸에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조총을 빵하고 쏘면 이 조총을 이때 당시에 막을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방탄복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나름대로 대접을 해줬기 때문에 군인들은 열심히 활동을 해 나가면서 적들과 싸우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바로 이 미국의 총은
일반적인 그런 조총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화력이 엄청나게 센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를 태우지 않아서 그냥 빵빵빵 방아쇠를 당기면 그대로 총알이 발사되는 그런 총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총을 갖고서 이때 당시에 이 미군이 침공했을 때 조선 군대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포를 쏴봤지만 대포는 적의 배에 전혀 닿지도 않고, 적의 배에서 발사됐던 대포알은 우리나라의 포대를 완전히 다 박살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광성보라든가 각곡과 같은 그런 곳에는 바로 이쪽에 있었던 많은 포대들이 전부 다가 다 박살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일부 나무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이 대포를 맞았었던 그런 자국이 남아있기도 하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파견됐었던 또한 그 미국의 군대가 또 나름대로는 또 최정예 부대였었어요. 해병대가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해병대가 이때 당시에 육지에 상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이 어제현 장군의 수하들과 정말 미친 듯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미국인의 전쟁 일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적들과 싸움을 벌였다.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남북전쟁 동안에 있었던 모든 전쟁들보다도 더 많은 총탄이 양쪽에서 서로 오가게 되었다. 굉장히 격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적들은 총알이 떨어지게 되자 알고 있다시피 활이라든가 아니면은 삼지창 뭐 이런 것으로서 우리들과 대항을 하게 되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병사들이 성벽을 기어 올라가가지고서 삼지장을 열심히 찍는 그런 조선 군인들을 딱 잡아가지고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성벽 위에 올라가서 조선인들과 막 싸움을 벌였을 때, 조선인들은 정말 끝까지 싸움을 벌였지만 당연히 이때 당시에 월등히 체격 조건이 좋고 싸움도 잘했었던 미국 군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무기를 뺏기게 되자 조선인들은 끝까지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바로 땅바닥에 있는 흙까지 집어가지고서 미국 군인들의 눈에다가 이거 뿌려버리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살아남은 조선인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자기네들을 피해가지고서 낭떠러지가 있는 근처로 가더니, 바로 미국 군인들이 더 다가가게 되자 이들은 바로 스스로 자기의 목에다가 칼을 찔러가지고서 자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성벽 위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싸움을 치열하게 벌였었거든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런 그 어제현 장군, 이 조선군 쪽에서의 그 장군의 이름이 바로 어제현 장군이었었는데요. 바로 이 어제현 장군의 깃발, 이 숫짝이라고 하는데, 장수 숫자 할 때 그 숫자 깃발을 이때 당시에 기념으로 이 미국인들이 갖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서 다시 이쯤에 와서야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죠. 자, 근데 일단은 미국인들은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싸움에서 조선인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으면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국인들은 그만 질려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조선의 멸망이 아닙니다. 바로 조선과 교류, 바로 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조선인 전부 다가 이렇게 다 격렬하게 저항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시체밖에 안 남은 그런 나라 안에서 도대체 누구하고 통상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정복을 할 필요가 없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미국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라,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서 비록 전투에서는 이때 당시에 미국이 승리했었지만은 이 어지현 장군의 이 격전 때문에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침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가지고서 그냥 집에 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전투는 누가 승리한 거예요? 당연히 미국이 승리한 거죠. 하지만 그냥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흥선대원군은 이 소식을 듣게 되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바로 조선이 승리한 거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리고서는
바로 척화비를 남기죠. 여러분들 교과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비석을 전국 각 지역에다가 전부 다 세워놓게 되는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의를 하는 것이고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비석을 이때 당시에 이렇게 세우게 되자 이때 당시에 국내에서는 당시에 바로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천명하는 그런 외국과의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더욱더 강화가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기도 한데 원래 그냥 옛날에는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쇄국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어요. 나라를 닫아버리는 정책이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사실은 조선이 개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터진 다음에 나중에 제너럴 셔머너의 부품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요. 끄집어낸 다음에 이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을 불러가지고 바로 이 기계를 그대로 조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실제로 이때 당시에 들어왔었던 이 제너럴 셔머너는 일종의 증기선이라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제너럴 셔머너를 이때 당시에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실제로 완성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물 위에 띄우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놈의 배가 땔감을 아무리 많이 떼고 해도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서 정말 배가 이동하는 것이 아주 눈꽃만큼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바로 흥선대원군이 서양의 증기선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흥선대원군도 바로 그런 증기선과 같은 서양의 문물들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쇄국 정책을 펼쳤느냐?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서양의 바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막 세도 정치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바로 서양과 같이 교류하는 과정 중에 강력했던 중국 같은 나라도 그렇게 막 먹히고 있는 건 상황인데 조선은 후딱 먹혀버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거에 대해서 경계를 했었던 것이 보여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름대로는 자의식을 갖고서 통상의 중요성은 알고는 있었지만 자의식을 갖고서 개화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최근에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흥선대원군의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은 외세의 침략을 일단 방어했다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서양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문호를 개방당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강제로 개방을 안 당한 것은 좋은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제로 개방을 당했었던 일본의 경우에도 똑같이 미국한테 개방당했잖아요. 이렇게 미국한테 개방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뤘었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전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바로 개항을 늦춰가지고서 외세 침탈을 가속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병이양요가 일어나다 에서부터 신미양요가 일어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별표 1개 반, 바로 배경에서는 동그라미 1번 천주교가 급속하게 확산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천주교. 동그라미 2번 청해 베이징 함락. 동그라미 3번 러시아와 접경 등으로 천주교 금지 및 서양 세력 배척의 여론이 되게 높았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병인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건 별표 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동그라미 1번 프랑스를 통해서 어디를 견제하려고 했었죠?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었던 그런 시도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천주교 금지 여론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박스 치겠습니다. 천주교 탄압 박스.
자, 동그라미 3번에 별표 하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터집니다. 자, 통상을 요구하며 대동강까지 거슬러 올라가던 빈칸에 밑줄 치겠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바로 평양 지역의 지방관 감사였었던 바로 박규수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평양 광민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침몰시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미국은 바로 우리나라에게 통상 및 조약 체결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미국. 동그라미 4번 별표 하나, 병인 양요에서는 처형당한 프랑스 선교사들을 구실로 밑줄 치겠습니다. 프랑스군의 강화도로 침략 밑줄, 문수산성 한성군 박스, 정족산성 양원수 박스 등에서 격퇴를 당하게 됩니다. 이들을 후퇴하면서 밑줄 치겠습니다. 강화읍 일대 및 외규장각, 외규장각입니다. 외규장각 기억을 해주세요. 자, 외규장각, 바깥쪽에 있는 규장각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오페르트 어입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68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 독일인이었었던 오페르트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 남영군 묘를 도굴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조선에게 통상을 요구하려고 했다가 무덤을 도굴도 하지도 못하고 실패했었던 건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서양인에 대한 반감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반감 확산에다가 박스. 동그라미 6번 별표 하나, 신미양요에서는 미국이 빈칸에 적겠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밑줄. 자, 조선에게 배상금 지불 및 통상을 요구하면서 밑줄 치겠습니다. 강화도 침략. 자, 광성보 박스, 그 다음에 갑곶 박스. 여기에서 바로 격전이 벌어졌으니 이때 싸웠던 조선의 장군이 누구라고 했었죠? 바로 아입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칩니다. 바로 예상보다 강한 저항으로 인해서 이들은 퇴각합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바로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승리한 것으로 간주하죠. 척합이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1개 반. 바로 신미양요 후에 전국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척합이 건립.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천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의에서는 바로 동그라미 1번 외세의 침략 방어를 했었다는 측면에선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2번 개항을 늦추어 외세 침략을 가속화했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